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금요일 미 증시 굉장히 또 아마존의 우려, 또 애플의 뭐 하락 등을 이겨내고 애플은 뭐 무려 7.5%의 급등, 그리고 아마존은 마이너스 12%에 출발해서 또 낙폭을 절반 정도 축소하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반등을 좀 해주었던 시장이라 뭐 거기까지는 참 기분 좋은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젯밤 서울 이태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참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아침에 그런 기사들을 확인하고 나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어, 참,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던데요. 우선 일찍 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좀 전하고 영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좀 발생을 해서 또 너무나 많은 어린 내 생명들이 또 하늘로 가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가서 네,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영상 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애플이 살린 미 증시 11월 FOMC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안도 랠리도 가능하다. 그렇지 못하면 미 다우의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가 가능할 것이고, 미국의 가치주, 한국의 2차 전지 중심의 업종만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 을 우리는 확인하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보면은 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은 또 원래 금요일 날 마이너스 1% 이상 굉장히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또 다 들어 올리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쇼패팅이 금요일 날 장전에 일어났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숨에 숏 스퀴즈, 즉 쇼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더 큰 폭의 폭등이 일어나 버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은 참 정상적인 흐름도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일단 실적이 잘 나오면 그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실적이 못 나오면 그에 따라서 급락을 하는 모습. 예, 그런 부분에서 참 정상적으로 가는데, 국내 증시는 실적이 잘 나와도 3분기 4분기에 괜찮아도 내년에 안 좋을 거야. 또 내년 초에 잘 나와도 그 이유가 불확실해 해서 수급에 의해서 너무나 좌지우지되는 시장의 흐름이다 보니까 참 국내 증시는 정말로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 참 많다라는 생각도 금요일날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생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월요일날 갭상승 출발을 할 텐데요. 일단 FOMC 블랙아웃 기간이 이제 이번 주까지고, 내일부터 금리 인상 전에 이제 말들이 서서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증시가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는 걸 그렇게 썩 달갑게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근데 다가오는 이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월스트리트 기자로 하여금 연준의 피봇을 약간의 뉘앙스를 풍겼다라는 점은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 중간 선거 이전에 일부 반등을 주고 나서 잠시 밀렸다가 연말 랠리를 필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시장을 느끼면서 참 뭐 2차 전지 대형주 흐름에서는 별 시장에 문제가 없지만 그 외 섹터를 보면 들쭉날쭉한 흐름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생각보다 호재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악재, 매크로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미 빠질 대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최근 시장을 바라보면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에 좀 더 반응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시장 100% 낙관할 수는 없지만은 100% 낙관할 수 없지만은 이번 11월 FOMC에서 0.75 금리 인상 이후에 연준의 속도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도에 대한 가늠이란 뭐냐? 내년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을 정지하고 한동안 높은 수준에서 유지한다, 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텐데 보통 시장은 6개월 선행한다라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 내년 3월 혹은 뭐 1분기에 금리를 인상을 종료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단기적으로 좀 시장이 좋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미국의 다우존스 차트를 보면 11월, 10월 한 달간 거의 15%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작은 V자 반등이 미국 시장에서는 나왔습니다. 그것도 주 후반 급격하게 다우가 올라가면서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 증시 그 다음에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 거의 올라간 게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함이 많을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도 드네요. 이따 그런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매번 실적 발표와 함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지주들의 실적 둔화가 이어지면서 나스닥은 저조한 모습을 이어갔고 반면 다우 가치주 섹터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지속하는 차별화되는 모습이 이어진 가운데 금요일 애플 팀쿡 CEO의 강달러만 아니었다면 실질적으로 두 자릿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말과 동시에 애플의 상승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든 기술주 및 미국 시장이 강세 전환하면서 일단 3분기 빅테크 기업 실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판매가 둔화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일단 CEO 발언으로 전부 다 돌려내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일단 미국 시장을 전부 끌어올렸죠. 인텔의 경우는 사실 실적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10%가 급등을 했는데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예상치보다 일단은 상회했다. 실적은 안 좋았지만 예상치보다 상회했고 앞으로 이 감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악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일단은 10%가 올라서 사실 국내의 반도체 섹터가 이에 따라 환호를 해줄지 호응을 해줄지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미지수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온 거고 그에 따른 되돌림 파동이 나온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에 반면 국내 2차 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우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지속적으로 2차 전지 내에서 호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이 성장주의 부재 속에 유일한 성장주로 좀 지속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한 주는 미국 블랙아웃 기간에 따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없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를 통해 연준의 긴축 조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국내의 경우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레고랜드발 채권 이슈를 좀 진화하는 모습이죠. 이것도 뭐 약하는 유동성 공급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영국 총리 교체에 따른 정치적 리스크 완화 일본의 엔화 추가 약세가 일단 진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매크로적 약세 요인이 일부 급환불을 끄는 상황이 연출하면서 지수적으로 더 이상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사실 목요일, 금요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코스피 대형주와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시장에 유입된 한 주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 뚜렷하게 나오는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과 연준의 빠른 긴축으로 인한 영국 그리고 일본의 채권 시장 균열에 따른 금융 시스템 문제죠. 채권 시장 붕괴 우려가 더해진 가운데 이번 주 긴급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의 변화가 세계 각국에서 감지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영국과 일본 등의 위기가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시그널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한 미국 연준의 고민도 심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의 채권 바이백 언급 자체가 이미 미국의 채권 시장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고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일본은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230%가 넘는 일본의 국가 부채의 이 이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일본은 거기서 금리를 올릴 수 없는데 일본의 국채가 올라가게 되면 그리고 일본의 엔화가 약세를 지속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채권을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 글로벌적으로 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모습도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이 메말라 간다라는 거는
현재 중국도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고 일본도 팔고 있으며 연준도 양적 긴축이라는 이름 하에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죠.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바이백 카드를 꺼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의 20년 만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절대 붕괴해서는 안 될 그런 시장들의 문제를 일단은 급한 불을 각각 끄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 10월 초에 발생을 했던 영국의 이 연기금의 마진콜 이슈도 마찬가지고 붕괴시켜서는 안 될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걸 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미국의 바이백 이슈가 나왔던 것도 절대로 붕괴시켜서는 안 될 미국의 채권 시장이기 때문에 조치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은 그냥 단순하게 급한 불을 끄는 거다. 실질적인 변화의 발언 내용들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전 세계 모든 게 편안해지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키는 연준이 쥐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 변화가 확실하게 나오는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2월, 11월 0.75 금리까지는 시장에서 악재를 반영했다라고 한다면 이후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조절에 대한 파월의 발언이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듯 할 것 같은데, 한국이라는 시장의 특성상 단순하게 최근 흐름을 보면요, 미국 시장만 바라보고 달리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보입니다. 중국의 상황도 동시에 체크해야 될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은 가지고 보되 중국 시장의 흐름도 동시에 체크를 하면서 변하는 시장에 몸을 맡기는 전략으로 시장을 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면 이미 긴축, 경기 침체, 시진핑 사면임 등 각종 악재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단순하게 급등으로 가기보단 L자형으로 횡보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지루하고 지지부진하며 불안한 흐름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이 강한 대형주와 모멘텀이 유지되는 테마 섹터로 구분하시어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최선으로 저는 판단이 되네요. 자,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 볼게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7%, SK하이닉스가 장중 7.7%, 거의 8% 가까이 빠진 거죠. 뭐 일단은 최근 가장 강했던 대형주들을 밀어버리면서 시장 자체를 침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갑작스럽게 자동차 부품이 올라오는 거는 사실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금요일 시장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죠.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를 빼면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2차 전지에 집중되는 모습이 강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최근 2차 전지의 흐름을 보면은 말 그대로 2023년부터 다가오는 미국의 IRA 유일한 수혜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유럽도 더 이상 내연기관 차를 2035년 이후에는 판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천명을 하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수급 눌림으로 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현명하고, 그 외에 모멘텀이 남아있고 거래 대금이 도는 네옴시티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 안에서 일단 시장을 바라보면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아직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 볼게요. 지수 먼저 다우 차트를 보는 게 좋은데, 10월달 들어서 다우와 나스닥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 굉장히 큽니다. 정확히 10월 13일을 기점으로 다우는 월봉상 14%, 거의 15%대 반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나스닥을 보면 고작 4.9%, 5%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다우와는 거의 3배 차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아직 이런 부분까지 회복을 못하는 모습이라 상당히 미국도 시가총액 큰 가치주 중심의 이번에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안에는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섹터, 그 다음에 정유 섹터, 금융 섹터
등등 경기 침체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흐름이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올랐다라는 점이 국내랑은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나스닥이 말이죠. 월봉 기준에서 4.98%가 올랐지만 이번에 애플이 금요일날 거의 8%대 반등이 나지 않았다면 네, 나스닥은 그냥 한 2% 정도 월봉 기준에서 반등이라 사실 거의 반등이 미미한 수준에서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아니었으면 오히려 애플이 반등을 하지 않고 밀렸으면은 나스닥 차트 자체가 좋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 증시를 뭐 방향을 돌렸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도 사실 뭐 코스닥 기준에서 봤을 때 거의 지난번 바닥과 아직 크게 뭐 변화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FOMC 이후 네, 금리의 이 최종 단계가 어딘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나오는 방향성의 변화가 시장을 크게 돌릴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박스권으로 내려올 것인지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좀 더 주목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나마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그 밖에 삼성 SDI, SK 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6위 종목군들이 많이 올리면서 그나마 코스닥보다는 좋은 모습이었는데 좀 안타깝게 금요일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급락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크게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지수보다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그럴 때 현재 가장 수급이 세게 들어오는 게 뭐 어쩔 수 없이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쪽을 계속 주목하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종목군들 보죠. 삼성전자부터 최근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고 SK 하이닉스는 4분기 혹은 내년에 적자 전환까지 일단은 예상이 되는데요. 과거 포스코의 적자 전환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다라는 걸 본다면 SK 하이닉스의 최적의 매수 포인트는 적자 발표되는 그날이 저는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냥 시장을 보면서 볼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밀렸는데 낙주로 매매하기는 애매하지 않나. 이 단 이틀 만에 떨어진 하락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보면은 이때 구간에서 돌파 자리죠. 사실 미증시가 안 좋아서 좀 밀리면 이런 구간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 포인트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지난 분기 매출이 5조에서 이번 분기 7조 6천억으로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었다라는 점이 일단 주가를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렸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대응주 블루칩들의 상승 이후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최근 에코프로 BM부터 포스코 케미칼 등등까지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은 이 공시가 하나 예정이 되어 있는데 11월 18일이죠. 재공시 날짜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이 종목이 이런 갭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이미 신고가를 만든 상태에서 조정을 보인다면 이런 구간에서 좀 기다려보는 매매가 적합하겠다 정도 보여주고 여전히 외국계에서 강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 포인트를 대형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가 금요일날 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아직 LNF는 실적 발표를 좀 안 했죠. 단순하게 이제 그냥 실적에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아직까지 양극재에서는 신고가를 낸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 하나라 후발주자들도 그냥 키 맞추기 하는 성격 정도로만 생각이 듭니다. 매수 포인트를 잡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매수 포인트는 뭐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폐배터리 성일하이텍 조만간 이 성일하이텍도 보호예수 해제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보호예수
3주 뒤 보호예수 해제니까 잠시만요. 지난주 금요일날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네요. 좀 몰랐네. 금요일날 보호예수가 해제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좀 잘 나왔다. 이걸 몰랐구나 제가.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좀 해제가 되면서 성일라이텍은 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세비캠도 며칠이지? 3개월 보호예수가 얘가 8월 4일. 세비캠도 조만간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겠네요. 일단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또 같이 관심을 좀 가지고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포지션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는 참 고민이 많이 들어서 요새 종목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쪽 폐배터리 관련주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날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맞았다가 이 부분을 다 돌리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다 되돌림을 주면서 좀 다시 하락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2차 전지를 제외한 이런 친환경 섹터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 예를 들면 공화당이 뭐 상원을 가져간다든지 했을 경우 이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저는 여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친환경 섹터는 좀 조심하고 좀 봐야 될 섹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지난 금요일 금양이라는 종목이 또 다시 높은 구간에서 박스권을 좀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도 4,900억이 터지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이 윗구간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종목이라는 게 파동을 이렇게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횡보한 다음에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이 봉의 길이가 이 횡보한 만큼 저는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봉의 길이 자체가 이 횡보한 기간만큼 거의 봉의 길이가 나왔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리아 SE도 리튬 관련해서 대반등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여기에서 밀리게 되면 역 헤드앤숄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참 종목군들이 매매하기는 되게 까다로운 종목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제대로 나오는 종목이 약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 한미글로벌, 사우디 이 투자 장관의 방한 가능성 기대감으로 연이틀 반등을 좀 줬고요. 11월 초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포함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사우디를 간다라는 이슈가 있죠. 그 전에 이제 위아래로 약간 흔드는 정도의 흐름이 저는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대장주라는 한미글로벌이 일단은 고점에서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 후발주자가 뜬금없이 상한가에 가는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한두 차례 나올 것 같아요. 그러한 이슈가 나온다면 뭐 이 시세창에 뉴스가 나오겠죠. 어떠어떠한 기업이 이번에 원희룡 장관과 함께 사우디를 간다,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사우디의 뭐 아람코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뭘 진행한다 라는 내용들로 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다면, 한미글로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종목군들을 후발주 순환매를 이번 주에는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좀 높은 위치여서 쉽게 공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도 금요일날 이 종목은 뭐 돌파 관점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좀 봤던 것 같아요. 매매를 적극적으로 뭐 할 구간이 좀 아니어서 이때도 돌파로 좀 봤고요. 세 번째 돌파 시도 이후에 주가가 빠지지 않아서 이런 구간에서 좀 눌림에서 매수를 하다가 돌파를 치는 거 보면서 일단은 매도를 좀 했는데, 생각보다는 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 구간에서 매매를 조심을 하되, 한미글로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 뭐 의미 있는 내용이 나온다든지, 도하인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히림이라든지 그동안
후발로 있었던 종목 히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아 특수강도 아랑코와 함께 합작 범위를 만들었죠. 이런 종목에서 후발 종목이 흐름을 주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은 일단은 너무 높고 시가총액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세아 특수광이나 이런 종목에서 시세를 만드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좀 매매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밖에 11월 1일 날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삼성 창립 기념일이 이제 다가오는 월요일이죠. 그럼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내일장에 이제 장 후반에 이런 삼성 창립 기념일을 맞춰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지는데요. 삼성 스펙 6호가 상한가에 갔었고 6호가 상한가에 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조금 밀리더라도 한 차례 정도는 봐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성 스펙 7호는 모든 신규 상장주는요, 일단 기준이 뭐냐, 이 시가를 이탈한다, 저가를 이탈한다 라고 했을 때는 매매를 안 해야 됩니다. 하락의 과속도가 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로봇 관련해서 아직 로봇 ETF가 출시는 안 돼 있죠. ETF가 출시는 안 돼 있는 가운데 SBB테크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태예요. 일단 신규 상장 로봇주에서 이 시가를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성 창립 기념일을 맞춰서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SBB테크를 동시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지지는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켜줘야 될 자리에서 장막판 투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는 나왔구나 정도로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에서 따갔다라고 하죠. 원전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 1단계 선정 한수원 고배를 마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원래 1단계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슈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왔다라는 부분이 맞는데요. 일단 웨스팅하우스에서 실질적으로 건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G2파워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급락을 하게 되면 또 한 번 더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날 저도 회원님들한테 종배 관점에서 G2파워가 만약에 밑에 떨어진다면은 하단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서 종가에 파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대장주 하나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급락을 크게 한다면은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 관점에서 좀 저는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 괜찮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 그런 부분도 손절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사실 굉장히 다 높은 종목군들만 있어서 보기가 참 어렵네. 금요일날 신규 상장했던 저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 판단은 잘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는데, 금요일날 종가 관심에서 좀 지켜봤었고, 사실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저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 강하게 시가 구간을 돌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를 본다라는 거는 이 거래량 터진 이 구간만 보는 거고, 이 구간에서 이거보다 더 큰 거래를 동반해서 빠진다 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신규 상장주고요. 항상 신규 상장주는 말하지만 이러한 시가를 돌파하는 의미 있는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가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대로
보신다면 이런 자리에서 뭐 매수해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면 괜찮았겠죠. 예. 그래서 저스템이라는 종목까지 함께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은 시장 자체가 참 하루하루 예측하기가 참 어렵고 또 종목들의 개별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뭐 원칙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시작이 크게 돌아갈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강하게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매일 새로운 테마, 매일 새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또 기회를 찾고 또 매매 포인트를 잡아내려는 연습과 노력을 해야 그나마 이 어려운 시장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